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미국의 경제에 대한 의견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미국은 성장한다, 미국에만 투자하면 승리한다는 말을 하시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다른 분들은 이제 미국은 너무 많이 성장했으니 이제는 꺾일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뭐가 맞을까요? 그런데 이거 아시나요?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분들도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 혹은 안 좋아진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맞겠죠. 그런데 제 채널이 어떤 곳인가요? 시장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해드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께 공유드리는 곳입니다. 과연 저는 최근 미국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식으로 투자하고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미국 사람들의 누적 저축액을 나타낸 것인데요.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 때 정부의 막대한 지원금과 함께 미국 사람들은 저축을 이렇게 많이 쌓았습니다. 그렇지만 지원금이 끊기자 저축액은 이내 곧 감소했고요.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작년이면 다 바닥난다, 빨간색 경로처럼 이렇게 뚝 떨어지면 미국 내수가 위축된다, 그러면서 증시가 폭락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많았었죠. 하지만 실제로 시간이 흐르면서 저축액은 바닥을 향해 가기는커녕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미국 사람들 손에 총알이 장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쏘는 총알 말고 소비를 향해 탕탕 쏠 수 있는 총알이 장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총알을 가지고 부동산도 사고 물건들도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의 소비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내수가 위축되기는커녕 미국인은 막대한 총알을 기반으로 돈을 팍팍 쓰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번 주에 중요한 경제지표 2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체크하면서 영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매월 초에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 지수가 50 위에 있으면 제조업 호황이다, 50 아래에 있으면 제조업 위축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지수가 49.1이 나왔습니다. 전월 수치인 47.1, 예상치인 47보다 모두 높게 나왔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제조업 지수가 높게 나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물론 절대적인 수치를 보면 아직은 제조업 위축 국면인 50 이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차트 흐름을 보세요. 컵 손잡이처럼 부드럽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위축 국면이지만 개선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지수에는 여러 가지 세부 항목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세부 항목을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규 주문을 볼 수가 있어요. 제조업 경기를 선행하는 신규 주문이 22년 8월달 이후로 처음으로 50 이상 위로 올랐습니다. 16개월 만입니다. 신규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제조업이 강하게 살아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객 재고를 볼게요. 고객 재고는 이런 식으로 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고객의 수요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하면서 재고를 소진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아직 공장에서 물건이 만들어지는 생산이 고객의 수요를 따라올 수 없다, 경제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을 볼게요. 생산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신규 주문이 늘어나면서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 사장님들은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유튜브 봤는데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데 만약에 너네만 믿고 내가 공장 가동률을 높이면서 생산을 더 해도 되는 걸까? 이러다가 일시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는 페이크에 속아서 재고만 쌓이면 어떡해? 나 그럼 망해.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사장님들은 생산량을 늘리지 못하고 늘어나는 신규 주문과 함께 재고만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결국에는 기업들은 생산량을 늘리지 않을까요? 앞서 보셨듯 신규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는 것은 글로벌 제조업 회사들이 호황을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출 중심인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불리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유리한 흐름이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 증시 역시 개선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 이슈도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검은색 컵으로 표기된 게 신규 주문에서 고객 재고를 뺀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제조업 지수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신규 주문에서 고객 재고를 뺀 값이 상승한다는 것은 노란색으로 표기된 제조업 지수 자체가 반등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에 위치하고 있지만 신규 주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조업 지수가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미국의 지역 제조업 지수는 여전히 안 좋지만 이 문제는 조금 더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중요한 경제 지표가 하나 더 발표가 되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미국의 실업률은 3.7%로 여전히 낮게 나왔습니다. 예상치인 3.8%보다 낮게 나왔죠. 그리고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예상치인 18만 건보다 훨씬 높은 2배 가까이 높은 35만 3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이전 달 수치를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 보고서는 매번 고용자 수를 높게 발표했다가 그 다음 달에 다시 낮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크게 질러놨다가 다음 달 돼서 미안해, 우리가 너무 오바했어, 이전 달 고용을 깎을게,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작년 12월 달 고용자 수를 기존에 발표되었었던 21만 명에서 33만 명으로 오히려 늘렸습니다.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조업이 개선되면서 고용도 덩달아 같이 따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미국 경제는 소비만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고용까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연착륙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패드워치에 나와 있는 3월 달에 사람들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 베팅한 것인데요. 오른쪽 막대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게 현재 기준금리입니다.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기존의 62%에서 80.5%로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좋기 때문에 굳이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보고서에서는 실업률,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뿐만 아니라 시간당 임금도 발표가 됐는데요. 시간당 임금이 최근에 바닥을 기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쑥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다.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물가도 같이 올라가면서 현재의 기준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우려감과 함께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랐었던 배경이 무엇일까요? 그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으니 연준은 지금의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와 함께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올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 비둘기스러운 파월의 발언과 함께 국채금리가 진정이 되는 듯 했지만 최근에 미국 경제가 너무 좋게 나오고 임금 역시 높게 나오니까 사람들은 다시 고금리의 장기화라는 키워드를 머릿속에 살짝 떠올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 역시 박스 상단을 뚫어내면서 1%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달러와 국채금리가 다 같이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요즘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실질금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준금리라는 것은 연준이 명목상 정해놓은 단기금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실질금리는 10년물 국채금리에서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값을 뺀 값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차트에서 나와 있듯 파란색 커브와 빨간색 커브의 차이가 바로 실질금리입니다. 22년도에만 해도 실질금리가 이렇게 낮았고요. 23년도에 조금 더 커졌다가 최근에 24년도에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전체적으로 상승하거나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은 최근에 물가가 진정되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의 차이인 실질금리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실질금리가 계속 증가하면서 어느 순간 연준이 과잉 긴축을 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전체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를 끄집어 내릴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러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근 연준회의에서 파월 연준의장은 인플레이션이 하락했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상승했다, 이러한 논리로 현재의 기준금리를 낮출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그만큼 튼튼해지고 있기 때문에 높아진 실질금리를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3월 달에는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지만 거의 모든 연준 위원들이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에 찬성을 하고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번 연준회의는 살짝 매파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회의가 열렸었던 당일에는 국채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원래 매파적이면 국채금리가 오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떨어졌죠. 어쨌든 사람들은 파월이 아직은
금리 인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곤 하지만 올해 안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이를 미리미리 선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은행의 실적 부진 이슈도 있지만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고용 보고서에서 허탈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경제가 너무 좋네? 금리 인하가 멀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장과 금리입니다. 현재 미국 경제가 좋지만 여전히 과잉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있죠.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생각보다 강하게 반등하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기준금리는 제자리를 유지하거나 길게 보면 앞으로는 내려갈 것으로 보여요. 물론 팍팍 내려가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지만요. 그렇지만 미국의 성장은 매우 강해지고 있습니다. 소비를 봐도 그렇고요. 제조업 지수를 봐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장이 강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오른다는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보면 증시 입장에서는 크게 하락할 요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듯 지금은 성장이 나오는 섹터 중심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들도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최근 영상에서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증시의 일시적인 조정 가능성도 이야기 드렸었고요. 인텔의 실적 발표를 봤을 때 시장은 약간의 어닝 미스만 나와도 조정을 줄 수 있을 가능성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났죠. 그래서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를 봐도 반도체와 인공지능 중심으로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섹터들은 전체적으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장이 나오는 섹터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들도 무조건 오르지만 않겠죠? 지금 경제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서 담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제가 전체 라이브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2월 초에는 전체 라이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